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수도권 외곽에서는 누군가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경매 건수는 오히려 빠르게 늘고 있어요. 만약 금리가 원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지금 이 시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아마 뉴스에서 자영업자 몰락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완전히 다른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게 되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 이야기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설계된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기 시작한 이야기예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새 아파트 단지 앞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분양가는 3억 원이었고 수익률 5%를 기대하면서 월 120만 원의 임대료를 책정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안 나타나요. 상가는 텅 비어 있고 관리비 청구서만 매달 날아와요. 이제 대출이자랑 관리비를 동시에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임차인은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았던 걸까요? 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당신이 책정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게 아니에요. 장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가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는 당신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 수천 개의 신축 상가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선분양이라는 시스템, 기억해 두세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건설사는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상가를 미리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분양가가 실제 상권의 수익력과 완전히 동떨어진 가격으로 책정된다는 거예요. 건설사는 이미 돈을 받았고 책임은 분양받은 개인 투자자한테 고스란히 넘어가게 돼 있어요. 혹시 이런 상가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게 파산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구조를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비어있던 상가가 아니라 한때 잘 나갔던 상권 이야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단어 뒤에 숨겨진 연쇄 붕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떤 골목이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개성 있는 작은 가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상권이 돼요.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이 올라가고 그 소문을 들은 임대인들은 슬슬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소폭이었던 인상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작은 가게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돼요. 그들은 쫓겨나듯 떠나고 그 자리에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요. 여기까지는 상권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왜 그 골목을 처음 찾아갔었나요? 아마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골목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프랜차이즈 간판만 줄지어 있어요. 소비자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해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걸요. 발길이 줄어들고 매출이 떨어지면 대형 프랜차이즈조차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임대인들은 이미 올려놓은 임대료를 쉽게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돼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임차인은 없고 낮은 임대료를 받을 생각도 없으니 상가는 그대로 공실이 돼요. 공실 상태에서도 관리비랑 대출 이자는 매달 청구되고 결국 버티지 못한 임대인들이 경매 시장에 나타나요. 이게 자영업자 몰락이랑 다른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게 아니에요. 임대료가 상권의 실제 가치를 초과했고 그 버블이 터지면서 임대인 자신이 희생양이 된 구조예요. 쫓겨났던 작은 가게 주인들은 다른 동네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작 나락으로 떨어진 건 욕심을 부렸던 임대인들이었고 이 패턴은 지금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제 상가에서 아파트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당신의 집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최근 경매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있어요. 서울 핵심지보다 수도권 외곽에서 경매가 더 빠르게 늘고 있어요. 파주, 평택, 김포 같은 지역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매수인의 심리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해요.
당신이 집을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같은 돈이라면 어디에 있는 집을 사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핵심지에 가까운 곳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명확하죠. 핵심지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외곽 지역은 혹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항상 따라다니는 곳이에요. 이 심리적 차이가 경매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경매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에 매수인이 안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매수인은 그 가격에 안 샀을까요? 답은 충격적일 만큼 단순해요. 매수인이 그 가격에 사도 이득을 볼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현상은 외곽부터 시작돼요. 핵심지 아파트는 아직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어서 매수인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외곽 지역은 그 기대감 자체가 먼저 꺾이기 때문에 매수인들의 저항이 훨씬 강해요. 여기서 치명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돼요. 매도인은 가격을 조금만 내리고 싶고 매수인은 훨씬 더 내려야 산다고 생각해요. 이 간극을 이해 못하면 왜 사람들이 경매까지 가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집이 안 팔리면 가격을 얼마나 내려야 팔릴까요?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시장에 수요가 없으면 가이드라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중개사한테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그들도 어떤 손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매도인들은 조금씩 가격을 내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여기서 인간 심리의 가장 잔인한 함정이 작동해요. 이걸 이해하면 경매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당신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처음에는 몇 천만 원만 내리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 정도만 내려도 팔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억이 당신의 판단을 지배해요. 3천만 원을 내려서 석 달을 기다려요.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 더 내려요. 또 석 달이 지나고 여전히 손님이 없어요. 이제 1억을 내려봐요. 그래도 아무도 안 와요. 1년이 지났고 총 1억 5천만 원을 내렸는데 여전히 집은 안 팔리고 있어요. 여기서 소름 끼치는 역설이 생겨요. 처음부터 1억 5천을 내렸으면 팔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내린 당신의 집은 같은 가격에도 안 팔려요. 왜 그럴까요? 매수인도 당신의 가격이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심리도 함께 변했어요. 처음에 1억 5천이 갑자기 내려왔다면 매수인은 이건 금매다, 지금 사면 이득이다, 이렇게 느껴요. 하지만 3천, 5천, 1억 5천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과정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요. 매수인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계산돼요. 시장이 그만큼 나빠진 거구나, 더 떨어질 수 있겠다. 결국 1억 5천을 내려도 매수인 눈에는 고작 5천만 원 싸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진적 가격 인하의 함정이에요. 수많은 매도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경매로 가게 돼요. 그러면 왜 매도인들은 처음부터 크게 가격을 못 내릴까요? 이것도 심리의 문제예요. 2억을 갑자기 내리는 건 내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랑 같아요.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내리면서 혹시 이 정도면 팔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계속 붙잡게 돼요. 그 희망이 시간을 잡아먹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자랑 관리비는 계속 쌓여가요.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그제서야 경매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해요. 결과를 알고 나서 보면 왜 진작 싸게 안 팔았을까 싶지만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 이제 더 위험한 이야기를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안전 신화에 대해서예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영끌은 위험하지만 내 집 마련은 괜찮다. 이 문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분해해 볼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끌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돈만으로 원하는 집을 못 사요.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끌하지 말고 집을 사라는 말은 결국 아주 저렴한 집만 사라는 말이랑 같아요. 문제는 그런 집들은 안 오르고 떨어질 거라고 같은 사람들이 경고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결국 괜찮은 집을 사려면 영끌을 해야 하고 영끌은 위험하다는 말이 동시에 성립해요. 이건 조언이 아니에요. 책임은 회피하면서 당신의 행동만 유도하려는 말장난에 가까워요. 여기서 또 다른 위험한 믿음이 등장해요.
바로 똘똘한 한 채, 핵심지는 괜찮다라는 신화예요.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무리해서라도 좋은 지역의 비싼 아파트를 사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전략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핵심지는 좀 더 오래 버텨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메커니즘이 하나 있어요. 이 가격이 유지되려면 매수자가 끊임없이 들어와야 해요. 단순히 유지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가격이 계속 올라야만 이 구조가 유지돼요. 유지만 되는 순간 흐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안 오르는 자산에 비싼 이자를 내면서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매수세가 멈추는 순간 가격은 유지가 안 되고 하락하기 시작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논리예요. 그리고 정부가 가격 상승을 영원히 방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규제가 들어오는 순간 매수세는 끊기고 뒤늦게 산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락에 빠지게 돼요. 수십억을 투자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구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당신이 관찰해야 할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경고등이에요. 첫 번째 신호는 이미 켜졌어요. 외곽 지역의 경매 건수가 핵심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매수인들의 기대감이 외곽부터 꺾이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 흐름은 안쪽으로 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신호는 거래량이에요. 가격이 유지되더라도 거래가 급감하면 그건 위험 신호예요. 거래가 없다는 건 매수인이랑 매도인의 눈높이가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이 간극은 결국 터져요. 세 번째 신호는 급매물의 증가예요.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버티기가 한계에 왔다는 의미예요. 네 번째 신호는 정부의 움직임이에요. 규제 완화랑 강화의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규제가 풀리는 건 시장을 살리려는 시도고, 규제가 강화되면 매수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섯 번째 신호는 금리의 방향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버티기가 어려워져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만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구조적 문제가 더 커요. 여섯 번째 신호는 전세 시장이에요.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급격히 떨어지면 투자 수요가 빠지는 거예요. 이 모든 신호들을 하나의 대시보드처럼 머릿속에 두고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길 권해요. 단 하나의 신호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 신호가 동시에 켜질 때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지금 당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으세요? 만약 1년 이상 수입이 끊겨도 버틸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몇 달만 버텨도 힘든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예요. 출구 전략이란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손해를 막는 결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걸 말해요. 경매까지 가면 거의 모든 걸 잃지만 미리 손절하면 일부라도 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건 패배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당신의 자존심보다 당신의 가족과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금리 상승 때문에 경매가 늘었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선분양 시스템이 만들어낸 상가의 구조적 공실, 젠트리피케이션의 연쇄 붕괴, 이건 오래전에 설계된 폭탄이에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심리적 줄다리기, 점진적 가격 인하의 함정, 이건 인간 본성의 문제예요. 외곽부터 무너지는 기대감, 핵심지 신화의 위험성,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현상이에요.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시간을 잡아먹는 동안 탈출할 수 있는 창문은 하나씩 닫히고 있어요. 시장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시장은 그저 수요와 공급의 법칙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위기가 오기 전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위기가 닥치는 순간 그 차이는 생존과 파산이라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요. 지금 당신한테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이에요. 내 자산의 실제 가치는 얼마인지,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직시해야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미리 그려보셔야 해요. 이걸 비관론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건 리스크 관리라고 부르는 게 정확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무모한 투자자가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만은 괜찮을 거야. 이 지역은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경매로 넘어간 사람들도 처음에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불편했다면 그건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불편함은 당신이 아직 깨어 있다는 증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만이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시장이 어떻게 되든 살아남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에요.